자, 제2장 부동산 시장 이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1절 부동산 시장의 기초 이론이에요. 자, 부동산 시장은요, 양질, 위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들이 그 가격이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리적 구역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건 그냥 시험에 나오는 교과서적인 지문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문장이 좀 이해가 어려운데 결국 유사한 부동산끼리 모여서 가격도 균등하게 형성되는 지리적 구역을 부동산 시장이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신림동 고시촌 가면요, 다 비슷비슷한 원룸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유사한 원룸들이 모여 있어서 원룸촌을 형성하고 가격도 평당 얼마가 유사해지겠죠? 그러한 원룸들이 모여 있는 동네를 원룸 시장이라고 한다. 신림동 원룸 시장이라 한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특징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부분 시장의 형성, 부동산 시장은요, 용도에 따라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 특수용 이런 식으로 다양한 용도별 시장으로 세분되고요. 그리고요, 지역별로도 부동산 시장이 세분화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가격대, 면적, 거래 대상 권리, 이것이 매매냐, 전세냐, 월세냐 등등에 따라서 다양한 부동산 부분 시장, 하위 시장 같은 말인 여러분, 부분 시장과 하위 시장, 영어로 서브마켓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부분 시장을 이루기 때문에 자, 부동산 시장의 통합이 어렵다, 쉽다, 어렵다. 주식 시장처럼 통합된 시장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분 시장을 형성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부동산 시장은 우리가 경제학에서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론적으로 가장 완벽한 시장인 완전 경쟁 시장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기초 내용이니까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완전 경쟁 시장은요, 무수히 많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이 물건을 만들고 무수히 많은 사람이 물건을 산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부동산 시장은 매우 소수의 수요자와 공급자만 존재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남 더힐 같은 서울에 뭐 40억이 넘어가는 고가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런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수의 시장 참여자만이 참여를 한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비싸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상품의 동질성, 여러분 라면이라든가 참치캔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어떤 걸 살지 별로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안에 내용물이 다 똑같다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자, 일반 재화는 이렇게 똑같이 물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동질성이 있어요. 하지만 부동산은 같은 아파트 단지라고 해도 동에 따라서, 호에 따라서, 향에 따라서 굉장히 개별적인 차이가 심합니다. 따라서 이질적이다.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정보의 완전성. 자, 완전 경쟁 시장은 모든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다 완벽한 정보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이상적인, 이론적인 시장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실제의 부동산 시장은 정보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발표할지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해요. 그리고 이 아파트의 진정한 가격이 얼마인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을 살 때 이 집 안에 숨어 있는 하자를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을 사고 나니까 뭐가 안 돼. 사실 속에서 뭐가 썩어 있어.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 같은 거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정보가 불완전하고, 따라서 이러한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한다거나 해서 정보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으로 가격의 형성 원리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이 결정된다고 봐요. 자, 그리고 물건이 모두 다 똑같기 때문에 그 똑같은 물건들에 대해서 가격은 한 개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일물일가의 법칙이라고 해요.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한 개의 가격. 자, 신라면이 있으면 이 신라면은 서울에서도 부산에서도 대구에서도 다 같은 가격인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죠. 자,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가격 형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사이트에 들어가면 각각의 아파트에 대해서 실거래 자료가 올라오는데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거래들도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래가 신고가 올라왔다가도 계약 취소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이 실거래가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것이 과거에 신고됐던 금액이 실제로 진실한 금액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굉장히 불확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가격 형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요. 누가 일부러 높은 가격에 거래했다고 거짓 신고를 한 다음에 이것을 실거래가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우와, 이 아파트 가격이 원래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만큼으로 신고가 된 걸 보니 가격이 이만큼 이렇게 올랐나 보구나라고 착각 또는 오해를 해서 이 가격에 따라 사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 가격은 빠지는 거죠. 그래 버리면 가격 형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다음 진입과 퇴출의 용이성 보겠습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새로운 기업이 일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있던 기업이 사업을 그만두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자유롭다고 봅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어때요? 그렇지 않죠. 집을 한번 샀으면 파는 것도 물론 쉽지가 않아요. 팔려면 황금성에 시간이 좀 걸리죠. 또 건설업자도요. 자, 집을 한번 지으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집을 짓기 때문에 집을 짓다가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입과 퇴출이 제한된다라는 성격. 자, 정부 규제 완전 경쟁 시장은 순수한 시장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기 때문에 정부 규제가 없는데 부동산 시장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정부 규제에 놓여 있다는 거죠. 자, 외부 효과, 주변에서 미치는 유리한 불리한 효과를 외부 효과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공장 매연 같은 거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은 이러한 외부 효과가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부동산은 앞에서 공부를 했지만 고정성으로 인해서 인접한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유리한 또는 불리한 영향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고정성 때문에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외부 효과가 존재한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이상적인 시장 형태인 완전 경쟁 시장이 되지를 못하고 불완전한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특징 하나씩 보겠습니다. 국지적 시장이다. 자, 부동산은 부동성이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위치하고 있죠. 따라서 그 지역에 소재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시장이 나뉘는 국지적 시장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자, 상계동 아파트는 상계동 아파트만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상계동 아파트 시장이 있는 것이고요. 자, 저기 은평구 아파트 시장은 은평구에만 있다 보니까 그 은평구로 지역적 범위가 한정돼요. 부산은 부산대로, 대구는 대구대로, 광주는 광주대로 각각의 지역적 시장을 형성하고 따라서 그 지역적 시장마다 수급 상황, 수요와 공급 상황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시장은 초과 수요, 어떤 시장은 초과 공급 이런 식으로 각각의 시장마다 시장 수급 상황, 수요와 공급 상황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각각의 물건마다 각각의 지역마다 직접 가봐야 하는 거죠. 임장활동, 출장을 직접 가봐야 되는 겁니다. 직접 가서 정보를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직접 수집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거래 은밀성입니다. 여러분 아파트에서 바로 옆집이 집을 팔았다고 합시다. 자, 근데 왜 옆집이 집을 팔았고 그다음에 매수인과 어떠한 협상이 있었고 어떠한 거래 조건으로 거래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바로 옆집의 거래인데도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부동산 거래는 비공개적인 속성을 갖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부터 실거래가 공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옆집이 얼마의 거래가 됐는지는 나중에는 알 수가 있어요. 또 등기부에도 찍힙니다. 하지만 그 거래 금액 외에도 여러 가지 거래의 협상 조건 등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산날짜는 언제 하기로 한다, 뭐 잔금은 어떠한 형태로 지급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거래 조건이 있을 텐데 그것까지는 알지를 못하는 거죠. 따라서 당사자가 아니면 정확한 거래 내용을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혹시 뭐 친척 간의 거래 사례인 건지 뭐 법인 간의 거래인 건지 우리가 알 길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로 인해서 정보 수집이 불가능하거나 정보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즉 정보의 불완전성이 있다는 겁니다. 완전 경쟁 시장과 달리. 다음 상품의 개별성입니다. 자, 부동산은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 단지라 하더라도 층호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또 전 사람이 어떻게 벽지를 해놨냐, 어떻게 인테리어를 해놨냐 등등에 따라서 또 다 개별성이 있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표준화, 규격화가 곤란해요. 따라서 견본이라고 하는 견본 소개 또는 샘플이라는 것이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샘플 거래가 가능하다면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샘플만 보고 거래할 수 있겠지만 아파트는 직접 물건마다 방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작은 샘플을 팔잖아요. 샘플을 주잖아요. 그럼 이 샘플만 써봐도 본 제품을 쓰지 않아도 샘플만 써봐도 화장품의 성분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 부동산은 샘플을 통한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일물 자체가 안 돼요. 일물 자체가 안 됩니다. 하나의 물건이 아니에요. 상품에 동질성이 없다 보니까 신라면, 참치 캔처럼 동질성이 없어요. 따라서 각각의 개별적인 물건들이고 따라서 가격도 각각의 개별적인 물건마다 나름대로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수요 공급 분석을 어렵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그려서 분석을 하는데 사실 이러한 분석은 사실 일반 재화 동산을 전제로 분석하는 거예요. 왜? 재화가 동질적이기 때문에 너 사과가 한 개에 500원이라면 몇 개 살 건데 그게 수요인 거예요. 너 사과가 한 개에 500원이라면 몇 개 공급할 건데 그게 공급인 겁니다. 우리가 그때는 사과가 똑같다. 사과 3개가 똑같은 품질이다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사실 물건 하나하나가 다 상이하기 때문에 원래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분석이 적용이 어려운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시장의 비조직성입니다. 이미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자, 주식시장과 달리 전체적인 통합시장을 이루기가 어렵고 각각의 부동산, 지역별, 유형별, 가격별 하위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6번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비조절성이에요. 자, 우리가 앞에서 거미집 모형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부동산 공급의 장기성으로 인해서 주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 설명은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부동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각각의 지역 시장을 형성하게 되고 각각의 지역 시장마다 시장 불균형, 시장 수급 상황은 상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떤 시장은 초과 수요 상태인데 어떤 시장은 초과 공급 상태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은 각각의 지역 시장을 형성하니까 각각의 지역 시장마다 초과 공급, 초과 수요가 상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공급을 분석할 때 단기와 장기의 차이가 있는데 단기, 짧은 기간 동안에는 부동산 공급량이 변화할 수가 없죠. 자, 있던 공급이 감소하기도 어렵고 새로운 공급이 이루어지기도 어려워요. 그만큼 짧은 시간 동안에는 현재 공급되어 있는 양을 기준해서 공급량을 분석해야 되니까 저량 개념으로 파악해야 되고 자,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장기에는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거나 있던 건물이 다른 용도로 바뀌면서 공급이 감소하는 일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장기에는 유리한 개념으로 공급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4번을 조금만 더 예시를 말씀드리면 신림동 원룸촌이 있다고 합시다. 자, 신림동이라는 동네 안에 원룸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겠죠. 자, 일정 시점에 사진을 찍어 보니까 그 사진 안에 나와 있는 원룸 건물이 총 100채의 건물이 지어져 있더라라고 해 볼게요. 여러분 그런데 자, 지금 일정한 시간, 짧은 기간 동안에는 원룸 건물을 더 짓거나 있던 원룸 건물이 없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짧은 기간 동안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저량 개념으로서 지금 이 시점에 일정 시점에 현재 공급되어 있는 전체 원룸 건물의 양을 전제로 해서 공급을 분석해야 되는 거죠. 일단 짧은 기간 동안에는 신림동 원룸 건물은 100채야 라는 걸 전제로 공급을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몇 년 동안 충분히 주어진다면 새로운 건물이 추가로 지어질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반대로 고시생이 준다면 있던 건물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새로운 공급과 있던 건물의 멸실이 둘 다 가능하죠.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 경우에는 유량 개념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에 새로운 건물이 몇 채나 지어졌느냐 또는 일정 기간 동안에 있던 건물이 몇 채나 없어졌느냐 하는 유량 개념으로 공급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 기타 특성입니다. 부동산은 굉장히 고가의 재화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은행 대출을 끼고 사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대출이 용이하냐 안 하냐에 의해서 부동산 수요의 크기가 크게 영향받습니다. 자, 대출이 쉬워지고 대출 이자율이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즉 자금의 유용성,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부동산 수요는 증가하게 돼요. 반대로 대출이 어려워지면 부동산 수요는 감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가성 때문이죠. 자, 부동산은 다양한 법적 제한이 있다. 그리고 매매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기능 보면서 이 장의 이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은 자원 배분 기능을 한다. 여러분, 자원 배분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필요한 곳에 자원이 가도록 하는 것을 자원 배분 기능이라고 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점차 공업지는 필요가 없고 공장은 덜 필요해지고 인구는 증가해서 주거지는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진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올라갈 것이고 공업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돈이라든가 또 뭐가 있죠? 시멘트라든가 목재라든가 또 사람들의 인력 이런 것들을 투입해서 부동산을 짓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러한 우리 사회 자원들이 주거용 부동산 시장으로 가야겠어요? 공업용 시장으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주거용 부동산을 짓는데 이러한 자원들이 투입되게 되겠죠. 자, 이처럼 부동산 시장은요, 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곳에 이러한 자원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가능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 수요가 증가하면요, 이렇게 수요, 공급이 있었을 때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수요 구성이 이렇게 우측 이동하겠죠? 그러면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은요, 상승하게 됩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은 상승하게 돼요. 자, 반대로 공업용 시장은요,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있었는데 수요가 감소하면요, 이렇게 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이 내려가게 돼요.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가격이 신호예요. 가격이 시그널, 신호입니다. 가격이 올라간다? 무슨 얘기죠? 그쪽으로 자원을 투입해라 이 얘기예요. 반대로 가격이 내려간다? 그쪽에선 자원을 빼라 이 얘기입니다. 거기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뭘 만든다? 균형 가격을 형성한다. 근데 이 균형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자원을 그쪽으로 투입하라는 신호를 준다 이 얘기예요. 이 신호에 의해서 가격이라는 신호에 의해서 자원의 투입 여부를 결정하면 자원이 아주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메커니즘 이해하시겠죠? 자, 교환 기능. 자, 시장에서 거래를 하죠. 부동산과 현금을 거래하기도 하고 교환하기도 하고 부동산과 부동산의 교환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교환 기능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만남에 의해서 균형 가격이 결정되니까 가격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가격은 자원 배분 기능의 신호등 역할을 한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자, 토지 이용의 유형, 용도를 결정한다 이 얘기인데 자, 어떤 서울 도심지에 어떤 땅이 있다고 합시다. 자, 이 땅을 여러 사람들이 이 땅을 빌려서 사용을 하려고 해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우리 법적인 문제는 다 그냥 제외하고 이론적으로 가상적으로 한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은 상업용으로 이 토지를 이용하려고 하고요. B는 주거지로 이용하려고 하고 C는 공업지로 이 토지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각각 이 토지를 빌려서 사업을 하면요. 자, A씨는 상가를 만들어서 돈을 아주 잘 벌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500만 원을 낼 수 있다고 해요. 자, B씨는 주거지를 지어서 뭐 세를 주면은 한 달에 이 토지의 월세로 땅 주인에게 300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공업지는 100만 원밖에 낼 수가 없다고 해요. 자, 이 세 사람이 와서 땅 주인한테 이 땅 저한테 좀 세를 놔 주세요. 저랑 임대차 계약을 맺읍시다라고 얘기하면은 땅 주인은 셋 중에 누구한테 이 땅을 빌려줄까요? 당연히 가장 높은 임대료를 낸다고 하는 A씨한테 이 토지를 빌려주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A씨는 B, C 이 세 사람 간의 경쟁을 통해서 결국 이 토지는 A씨가 사용하는 것으로 낙찰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토지의 용도는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 셋 중에서 상업용 토지로서 용도가 결정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처럼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토지의 용도는 사실 어떻게 결정된 거다? 그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여러 이용 주체 간의 입지 경쟁. 여러분, 입지 경쟁은요,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경쟁을 입지 경쟁이라 합니다. 그 입지 경쟁 과정에서 가장 높은 임대료 또는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메커니즘에 따라서 여기 지대 지불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지대 지불 능력. 월세를 얼마나 낼 수 있냐 따라서 가장 높은 월세를 낼 수 있는 이용, 즉 가장 효율적인 이용, 가장 쓸모 있는 이용을 하겠다고 하는 입지 주체에게 그 토지가 할당되고 그 토지를 차지할 수 있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토지의 용도나 이용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러한 입지 경쟁은 시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입지 경쟁을 통해서 토지의 용도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시고 이제 워크북 풀어보겠습니다. 자, 제1절 워크북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부동산 시장이란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서 유사한 가격이 형성되는 지리적 구역이며 맞는 표현이죠. 여기까지 맞는 표현입니다. 유사한 애들끼리 모여서 유사한 가격 형성되죠. 자, 이렇게 위치에 따라 구분된 여러 개의 지역시장. 자, A라고 하는 지역시장, B라고 하는 지역시장 이렇게 다양한 지역시장이 있는데 지역시장 간에는 균질적인 가격 형성이 이루어진다. 이게 틀린 표현이죠. 자, A 동네는 평당 500, B 동네는 평당 300 이런 식으로 자, 이 동네 내에서야 가격이 균질적인 성격이 있겠지만 지역시장 간에는 이질적인 성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건 틀린 표현입니다. 자,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토지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과 같은 일반 경제 법칙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죠. 완벽하게 안 되는 건 아니고 부동산의 여러 가지 특성에 의해서 일부 제한이 있는 거죠. 자, 3번입니다. 지역별로 부분 시장뿐만 아니라 거래되는 부동산의 위치, 규모, 질, 용도 등에 따라서 부분 시장이 형성되면서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부분 시장 형성되고 그에 따라서 시장이 잘게 쪼개지는 시장 세분화 이루어진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주택시장의 단기 공급 곡선은 새로운 공급에 어렵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저량 개념으로 분석해야 되는 것이고 장기에는 새로운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량 개념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4번은 틀린 표현 됩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 곡선은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니까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금리가 하락하면 담보대출이 쉬워지기 때문에 더욱더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은 상승하게 되겠죠. 부동산 상품이 물리적으로 동일하다 할지라도 경제적, 법적 성질이 다르면 상품의 성격은 달라진다. 그렇습니다. 자, 물리적으로 똑같다 하더라도 그 물건의 법적인 내용이 다르거나 경제적으로 성질이 다르다면 상품의 성격은 달라지게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떤 이 재개발 지역 내에 집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는 재개발 지역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집이 조합원으로서 이 집이 종전자산 가액으로 평가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조합원의 지위가 없어서 현금청산 대상자로서 이 집이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은 동일한 집이죠. 동일한 면적, 동일한 구조, 동일한 평수인데 똑같은 집인데 그죠? 완벽하게 똑같은 집인데 이 집을 조합원으로서의 경제 가치를 구할 때 하고 즉 종전 자산 가액을 구할 때 하고 조합원이 아니고 보상받고 나가려고 할 때 그때 현금 청산 받을 때의 평가 금액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건이 조합원의 집이냐 조합원의 집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법적인 성질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한 집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법적인 성격을 갖고 평가하냐 또는 거래가 이루어지냐 또는 제3자로서 그냥 일반 거래할 수도 있겠죠? 일반 거래. 어떤 사람이 여기 재개발 구역 내 집을 사고 싶어 갖고 그냥 이 집을 일반 매매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떠한 법적인 성질이 있냐에 따라서 상품의 성격이나 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집이라 하더라도 이 집을 매매하는 거냐 이 집을
집의 전세를 놓는 거냐에 따라서도 역시 거래 성격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잠재 가격의 성격을 가진다. 자, 잠재 가격은요, 재화의 기회 비용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가격이란 뜻인데 의미가 조금 어렵죠. 여러분 이것을 쉽게 이해하면 그냥 진리, 진실된 가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진실된 가치 또는 정답이라고도 이해하시면 돼요. 정답. 아니, 올바른 이런 뜻도 통할 수가 있습니다. 잠재 가격은 100% 올바른 가격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만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아니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공부를 했죠. 따라서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가격은 정상적인 가격이에요? 아니면 왜곡된 가격이에요? 왜곡이 발생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은 서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진실된 가격이 아니라 왜곡된 가격이기 때문에 이건 틀린 표현인 겁니다. 8번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서 추상적인 시장을 형성한다. 여러분 우리가 라면을 거래할 때는 실제로 돈을 내고 라면 그 자체를 받아오죠. 근데 부동산은요, 돈을 주고서 그 집을 어깨에 이고 집에 오는 게 아니라 그 부동산의 추상적인 권리를 매매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소유권,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소유권을 내가 가져온 거다 보니까 추상적인 거래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추상적 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번도 맞는 표현이에요. 자, 9번입니다.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 조직화가 어렵죠. 여러 개의 하위 시장으로 세분되기 때문입니다. 10번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땡땡으로 인해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못한다. 요거 개별성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까 풀었던 8번 문제 다시 조금만 돌아가서 보충 설명 드릴게요. 자, 이러이러해서 추상적 시장 형성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 맞는 문장인데, 자, 추상적 시장이지만 동시에 구체적 시장이기도 합니다. 구체적 시장이기도 해요.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도 맞는 말이고 구체적 시장도 맞는 말입니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왜 그러냐? 자, 추상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추상적인 권리가 거래되기 때문에 추상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구체적 시장은요. 자, 지역성, 고정성 때문에 특정 위치에 고정되어 있다는 또는 이동할 수 없다는 부동성, 고정성 또는 부동성 때문에 특정 지역에 위치할 수밖에 없죠. 특정 지에. 따라서 상계동 아파트 시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상계동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식시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가 있는 겁니까? 없어요. 주식시장은 있기는 있어. 하지만 특정 지역에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강남구 재건축 시장, 그거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강남구에 있는 거예요. 동대문 아파트 시장은요, 동대문에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동산은 지리적 위치에 고정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특정한 지역에 존재합니다. 우리 이것을 구체적 시장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자, 추상적 시장은 왜 맞다? 추상적인 권리가 거래되니까 맞는 말이고, 또 부동산은 동시에 특정 지역에 한정해서 위치하기 때문에 구체적 시장이기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떠올리세요. 상계동 아파트 시장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상계동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어디가 될 줄가 모르죠. 주식시장은 존재는 하지만 특정 동네에 있는 건 아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제 1절 강의 마치겠습니다.